제 이름은 이세연, 나이는 29살, 유치원 교사입니다. 제 남편 권지훈은 32살로 한 무역회사의 영업팀장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4년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친구, 동료부터 양가 친척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잘생기고 유능하며 돈도 잘 벌 뿐만 아니라 매우 자상하고 아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는 어떤 기념일도 잊은 적이 없었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의 여행 가방은 저를 위한 선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당신이 기다리는 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가장 평화로워.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우리의 4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에 유치원에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지훈 씨가 좋아하는 가장 신선한 대하와 제일 부드러운 한우 등심을 직접 골랐습니다. 레드와인 한 병과 벨벳 같은 붉은 장미 한 다발도 샀습니다. 그가 처음 제게 고백할 때 주었던 바로 그 꽃이었죠. 작은 부엌 큰 향기로운 음식 냄새로 가득 찼고 제 마음 또한 행복으로 넘실거렸습니다. 지난 4년간 그가 가져다 준 달콤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의자매나 다름없는 이제 갓 20살이 된 하은이도 신이 나서 저를 도왔습니다. 하은이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절친한 친구분의 딸로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15살 때부터 시어머니께서 거두어 키운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저는 하은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옷을 사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죠. 아이는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르며 입에 늘 세연 언니를 달고 살았습니다. 세연 언니, 하은이는 달콤한 목소리로 제게 종종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지훈 형부 같은 멋진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들뜬 목소리로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와요? 준비 다 끝났으니 당신만 오면 돼요. 수학이 넘어 지훈 씨의 목소리는 다소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부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 아마 9시나 10시는 되어야 끝날 것 같아. 하은이랑 먼저 저녁 먹고 있어. 나 기다리지 말고.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곧바로 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알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와요. 음식은 남겨둘게요. 저는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보며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언니. 우리끼리 먼저 먹어요. 제가 차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나오는 한숨을 애써 참았습니다. 기념일 저녁 식사는 단둘이 하게 되었고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의미의 절반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하은이는 좀 피곤하다며 먼저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정리하고 지훈 씨를 위해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둔 뒤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시계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죠. 9시가 다 되어가고 9시 반이 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지금 어디서 회의하고 있는지 알고 싶나요? 강남에 있는 다이아몬드 노래방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곳에 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호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며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바로 그 낯선 번호로부터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었습니다. 멀리서 찍어 약간 흐릿했지만 저는 익숙한 지훈 씨의 뒷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노래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확대해봤지만 여자의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오해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다이아몬드 노래방 앞에 멈췄을 때 주차장에 세워진 지훈 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귀를 때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가 어느 방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직원에게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복도를 따라 정처 없이 걸으며 우연이라도 그를 마주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 있는 한 방에서 익숙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 몇 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맥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순간 안도감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아마도 그냥 고객을 접대하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아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에 가서 그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죠.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은이는 깊이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실로 올라가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침대 위에서 방금 전까지 회의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내 남편과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의자매 하은이가 벌거벗은 채로 서로를 엉망으로 탐하고 있었습니다. 기념일 저녁을 위해 내가 샀던 와인병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케이크 상자 또한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귀는 멍멍해지고 심장은 멎는 듯했으며 숨은 가슴팍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들은 놀라 돌아보았고 지훈 씨의 얼굴은 경악에서 극도의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하은이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는 회한이 아닌 도전적인 조소와 거의 보이지 않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은 섬뜩할 정도의 차분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달려들어 할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뒷걸음질치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드럽게 문을 닫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메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진 그 잠금 소리는 제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고 차례로 시댁의 고모, 삼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저 세연이에요.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온 가족분들과 함께요.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모두 함께 감상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침실 문이 열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뻔뻔한 배신 뒤에 저를 기다리는 더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훈 씨의 막내 고모님과의 마지막 통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나무 문의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는 지훈 씨의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와 공황에 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문 열어. 이세연. 그와 함께 하은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이러지 마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 약보다 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게 용서를 빈다고? 그들이 내 침대 위에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때 내 생각을 하긴 했을까? 지훈 씨가 자기 조카뻘 되는 여자의 품에 안기기 위해 내게 회의 중이라고 거짓말을 할 때 내 감정을 생각이나 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애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더러움 속에 갇히는 기분을 온 가족 앞에서 죄가 드러나기 직전에 공포를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복도의 어둠 속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공동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는 그의 세련된 외모와 지적이고 따뜻한 말투에 끌렸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우리의 연애 시절은 한편이 동화 같았습니다. 그는 늘 저를 놀라게 할 줄 알았고
언제나 제게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집에 데려가 소개했을 때 그의 어머니 최은숙 여사님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아가를 보니 참 착하고 현숙한 교수라는 걸 알겠구나. 우리 지훈이가 복이 많아 너 같은 아가씨를 만났지.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감동했고 제가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가정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좋은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고 저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온 사랑을 다해 이 작은 보금자리를 가꾸었습니다. 지훈 씨의 식사 한 끼, 잠자리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앓고 계셨는데 날씨가 궂을 때마다 저는 직접 마사지를 해드리고 쑥뜸을 떠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든 취향과 습관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님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정말 맛있게 끓이는 법을 배웠고 트로트를 즐겨 들으신다고 해서 휴대폰에 잔뜩 다운로드 해드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은이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은이의 어머니는 최 여사님의 중마고우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하은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친구의 딸을 고생시킬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 키우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의로운 행동에 더욱 존경심을 느꼈고 하은이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는 깡마르고 까무잡잡했으며 눈빛은 늘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팔 벌려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가져보지 못한 치녀 동생처럼 여겼죠. 헌옷은 입히지 않고 늘 새 옷만 사주러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매일 밤 시간을 내어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술학원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제 감정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점차 하은이는 더 예뻐지고 활발해졌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피부는 뽀얘졌으며 얼굴은 청초해졌습니다. 아이는 저와 지훈 씨를 무척 따랐습니다. 지훈 씨를 사랑하는 형부라고 불렀고 지훈 씨도 하은이를 막내동생처럼 예뻐하며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우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면 하은이는 제품에 파고들거나 지훈 씨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따뜻함을 느낄 뿐 단 한순간도 그들의 관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나 믿었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아이의 순수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자니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역겹고 무서운 장면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하은이가 일부러 짧은 원피스를 입고 지훈 씨 앞에서 긴 다리를 뽐내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그의 몸에 부딪히던 순간들도 기억났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주고받던 은밀한 눈빛도 지훈 씨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 선물과 함께 항상 하은이를 위한 또 다른 값비싼 선물이 들어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그가 동생을 챙기는 자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것이 노골적인 편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멍청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독사를 집안에 들여 키우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과 그 아이가 바로 제 눈앞에서 놀아날 수 있도록 스스로 판을 깔아준 셈이었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어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약 20분 후 밖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옷과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강해져야 해.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님과 막내 시삼촌 내외 그리고 셋째 시고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세연아,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왜 온 가족을 부른 거야? 지훈이는 어디 있니? 저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비켜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모두들 우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온 가족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 굳게 닫힌 침실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던 울부짖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마 기진맥진했거나 문 밖의 인기척을 느끼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이겠죠.
시댁 식구들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초조하게 제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가, 말을 해야지. 무슨 일인데 방문을 이렇게 잠가놓은 거야? 지훈이랑 하은이가 저 안에 있는 거니?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눈빛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지훈 씨와 하은이가 저 안에 있어요. 제가 모두를 부른 건 어머님의 귀한 아드님과 현숙한 수양딸이 제게 보여준 멋진 연극을 다 함께 관람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을 마친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숨을 죽인 채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 안에 벌거벗고 더러운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막을 내리려는 순간 동시에 더 끔찍한 비밀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침실의 노란 조명 아래로 실내 공간이 적나라하고 추잡하게 드러났습니다. 값싼 와인 냄새와 하은이의 독한 향수 냄새, 그리고 남자의 땀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시트와 베개로 꾸며진 결혼 침대 위에서 지훈 씨와 하은이는 뒤엉킨 이불 속에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땀으로 축축한 등을 드러낸 채 급하게 바지를 입었고 하은이는 얇은 이불 하나로 간신히 몸을 가린 채 헝클어진 긴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뿐만 아니라 문 앞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의 심장에 치명적인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지훈 씨의 막내 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은 불같지만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삼촌은 눈을 부릅뜨고 방안을 가리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셋째 고모님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분의 눈빛에는 동정과 민망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도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님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의 광경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셨습니다. 삼촌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할 정도로 몸을 휘청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달려들어 아들의 뺨을 때리거나 그 버릇없는 수양딸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늘 엄격하고 도덕과 가풍을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잠시 충격에 빠져있던 최 여사님은 삼촌의 팔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은이에게로 직행했습니다. 어머님은 하은이의 몸에서 이불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불꽃 같은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천하의 쌍년, 네가 감히 네 오라비를 홀려? 하은이는 얼굴을 감싸준 채 흐느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니에요. 지훈 형부가 저를 억지로. 그때 옷을 다 입은 지훈 씨가 달려와 어머니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술에 너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저는 문 밖에서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연극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우스웠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지훈 씨처럼 술이 센 남자가 와인 몇 잔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취한다고? 억지로? 만약 억지로 당한 것이라면 왜 하은이의 몸에는 저항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 왜 두 사람의 옷은 깔끔하게 벗겨져 방구석에 놓여 있는 것일까? 그들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바보로 아는 걸까요? 삼촌과 고모님도 그 불합리함을 눈치채셨습니다. 삼촌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술에 취해? 그딴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집어치워.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인간이냐? 세연이가 너한테 이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이런 천벌받을 짓을 해? 그런 꾸짖음 앞에 시어머니가 더욱 분노하실 줄 알았지만 저는 또 틀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갑자기 돌아서서 아들이 아닌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실망이 아닌 칼날처럼 날카로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전부 다 내년 때문이야.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계속해서 어깨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4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았잖아. 이 집에 대를 이을 손주 하나 못 낳아줬다고.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서 어떻게 남편을 지켜. 네가 못해주니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누굴 탓해? 그 말은 한겨울에 제 얼굴에 쏟아부어진 얼음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 눈에 저는 그저 애 낳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의붓 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그분 눈에는 오직 제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이 채가시기도 전에 모욕과 경멸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분해서였습니다. 삼촌도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이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세연이한테 그런 악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최 여사님은 시동생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 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아니면 귀가 먹어서 못 들었어? 하은이 좀 봐라. 저렇게 젊고 파릇파릇한데 너는 뭐냐? 넌 그저 알도 못 낳는 씨암탉일 뿐이야. 말을 마친 그녀는 아들에게로 돌아서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거라. 남자가 처첩을 거느리는 건 예사실이다.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지.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을 게다. 그리고 하은이에게로 돌아서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일어나서 옷 입어라. 이왕 이렇게 된 거 해결을 봐야지. 시댁 식구들은 최 여사님의 180도 다른 태도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누구도 그분이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죄를 이토록 태연하게 감쌀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훈 씨와 하은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감싸기는 너무나 불합리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반응은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화가 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것, 더 끔찍한 비밀을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까? 왜 이 잘못된 관계를 그토록 쉽게 받아들이는 걸까? 왜 하은이를 그런 계산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제 앞에서 서투른 연극을 펼치고 있는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더 할 말은 없네요. 이 집 더는 안 살겠습니다. 이 남편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최 여사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 팔을 세게 붙잡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의 대를 이어주기 전에는 이 문턱을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과 함께 그녀의 기이한 눈빛은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 어떤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이 집에 남아 숨겨진 비밀을 기필코 찾아내겠다고. 제가 막 겪은 배신보다 더 무섭고 잔인할 것이라고 직감한 그 비밀을 말입니다. 운명의 그 밤은 지독하게 무겁고 가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고 남겠다고 선언하자 최 여사님의 얼굴에 잠시 흡족한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감추어졌습니다. 시삼촌과 고모님은 형님의 처사에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떠나기 전 삼촌은 제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라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집안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그 후 최 여사님은 지훈 씨와 하은이를 각자의 방으로 보냈고 저를 거실로 끌고 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자개장과 소파로 꾸며진 화려한 거실이 이제 제 눈에는 차갑고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평정을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가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연아, 네가 지금 충격받고 화가 많이 났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 말을 좀 들어보렴. 이미 벌어진 일, 소란 피워봤자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만 될 뿐이지. 여자는 남편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하는 거란다. 대의를 위해서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대의란 무엇일까?
이 집안의 명예? 아니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이익? 제가 침묵하자 그녀는 제가 수긍했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도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야. 내가 하은이랑은 확실히 끝내도록 단속하마. 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렴.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집에 빨리 손주를 안겨주는 거야. 네가 장손만 낳아준다면 이 집에서 너의 위치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게다. 내가 약속하마. 그녀는 또다시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이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저여야만 할까? 왜 하필 장손이어야만 할까? 저는 과거의 사건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단서들을 머릿속에서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쯤 5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잠긴 서랍 속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들어와 제가 서류철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색이 변하며 재빨리 빼앗아갔습니다. 아버님의 중요한 사업 서류니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태도는 매우 기이했습니다. 또한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최 여사님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시골의 수천 평 종중 땅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 땅은 신성한 곳이라 오직 장남, 장손에게만 물려주는 것이며 절대 외부인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씨는 외아들이니 그녀가 그토록 바라는 장손은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존재일까요? 하지만 단지 재산 때문이라면 왜 지훈 씨와 하은이의 관계를 감싸고 심지어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건 너무나 불합리했습니다. 만약 하은이가 이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저는 하은이의 신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하은이가 돌아가신 절친의 딸이라고 했지만 4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그 친구분에 대한 언급을 들어본 적도 그분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가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은이의 고향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며 아주 먼 시골 산골짜기라 말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은이에 대한 모든 정보는 매우 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침실로 돌아왔지만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와 배신의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까봐 지훈 씨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제 옆에서 잘 용기가 없었는지 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저는 깊이 잠든 척했지만 온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방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최 여사님과 지훈 씨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세연이가 저렇게 조용한 게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나지막이 꾸짖었습니다. 뭐가 무서워? 사내 자식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니? 그냥 엄마한테 맡겨둬.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은 하은이를 최대한 빨리 임신시키는 거야. 그 애가 임신만 하면 이세연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아니라 지훈 씨와 하은이의 아이였습니다. 왜 하은이의 아이여야만 할까? 설마 내가 불임이라는 걸까? 지난 4년간 아이가 없었던 것은 우리 둘 다 일로 바빴고 본격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도 제 생식 능력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계속해서 엿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하은이어야 해요? 엄마? 저랑 세연이도 노력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밀스럽고 잔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많이 알 필요 없다. 그 아이가 반드시 하은이의 피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 알면 돼.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알겠니? 대화는 끝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여름인데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의 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비밀은 분명 여기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은이는 누구일까? 그 아이의 피에 대체 무엇이 특별하기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저는 제가 아주 정교한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세간의 눈을 가리기 위해 저를 붙잡아두고 동시에 지훈 씨와 하은이가 아이를 갖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임신하는 순간 그들은 저를 집에서 내쫓거나 심지어 입막음을 위해 저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고 이들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시아버님의 서재, 오래전 그 미스터리한 서류철이 보관되어 있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계심을 풀도록 아주 순종적이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만의 소리 없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도 역겨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을 정도로 너그러운 아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지훈 씨와 하은이를 포함한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훈 씨의 출근복을 다려주고 사람들 앞에서는 시어머니의 허리 통증을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대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그런 모습에 지훈 씨도 긴장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제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공허한 사과를 늘어놓았죠. 저는 그저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무한한 경멸을 느꼈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세연 언니하며 제잘거리지 않았고 저와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여사님의 지시 아래 그 아이와 지훈 씨는 분명히 몰래 만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 변화에 가장 만족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금 더 잘해주기 시작했고 가끔 제비집이나 보약을 사다 주며 아이를 낳으려면 몸보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저를 안심시키고 의심을 거두게 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쁘게 그것들을 받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들의 방심이 바로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서재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방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최 여사님이 유품을 보관한다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잠가두었고 열쇠는 그녀 혼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술 수도 대놓고 열쇠를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핑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후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시아버님의 첫 기일이었고 온 가족이 모여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무심코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생전에 일기 쓰시는 걸 좋아하셨던 게 기억나요. 갈색 가죽 커버에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언가 자주 적으시곤 했어요. 지금 그 수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버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예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읽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아주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역시나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 그 양반이 그런 습관이 있었지. 아마 아직 서재에 있을 게다. 전부 사업 얘기일 텐데 네가 읽어서 뭐 하겠니?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 이야기나 지훈 씨 어릴 적 이야기도 적으셨던걸요. 그저 아버님과의 추억을 조금이라도 더듬어 보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간절하게 말하자. 게다가 요즘 제가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최 여사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내가 열쇠를 찾아줄 테니 들어가 보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님은 약속대로 서재 열쇠를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며 다 보고 나면 문을 잘 잠그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즉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엉뚱한 일기장을 찾지 않고 예전에 그 미스터리한 서류철을 보았던 잠긴 서랍이 있는 책상으로 직행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열쇠 꾸러미에 있던 작은 열쇠 몇 개를 시험해 보았고 운 좋게도 그중 하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철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가족 기밀문서라는 몇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업 서류가 아닌 여러 개인 서류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시할아버님의 자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훑어보니 제 예상대로 종중 땅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은 장손에게 상속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유언장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잉크로 쓰인 나중에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 조항이었습니다.
상속권을 갖는 장소는 반드시 안동권 씨 가문의 순수 혈통을 지닌 아이여야 하며 이는 가문의 특성 유전자 검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문의 특성 유전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설마 이 가문에 희귀한 유전자가 있다는 말인가? 저는 다른 서류들을 계속 뒤졌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낡은 의료검사 결과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의 혈액형과 몇몇 유전 지표에 대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환자는 17세에 앓았던 볼거리의 합병증으로 인한 후천성 무정자증으로 자연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 씨가 불임이라고. 그가 불임이었다니. 그런데 지난 4년간 그는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저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며 저를 탓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온갖 약을 먹으라고 닥달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전혀 제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연기를 했고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지훈 씨가 불임이라면 그들이 지훈 씨와 하은이를 통해 만들려는 아이는 대체 무엇일까? 저는 계속해서 찾았고 한 장의 출생증명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은이의 출생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적힌 부모의 이름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고 최 여사님의 어떤 절친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출생증명서 아래쪽 구석에 시아버님의 자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권씨 가문과 같은 혈통을 지녔음. 뿌리는 북부 산악 지역의 분파임.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하은이가 시댁과 같은 혈통이라고. 북부 지역의 분파. 최 여사님이 하은이의 고향에 대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사실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수양딸이 아니라 이 집안의 먼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불임이라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분파를 찾아가 권씨 가문의 순수 혈통을 지닌 소녀, 바로 하은이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은이를 수양딸이라는 명목으로 데려와 키웠고 최종 목적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한 뒤 그 아이를 지훈 씨의 아이, 즉 가문의 장손으로 둔갑시켜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하은이와 누구의 아이일까? 분명 지훈 씨는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일까? 새로운 비밀, 더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이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싸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기꾼 가족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촬영한 후 저는 서둘러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서랍과 서재를 잠그고 최 여사님께 열쇠를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낡은 일기장을 찾으러 들어갔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기극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이 문제로 저를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와 제 결혼을 그들의 더러운 계획의 일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그들의 음모를 가려주는 완벽한 병풍이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존경했던 시어머니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보살폈던 의자매가 모두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챈다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토록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운 가족이라면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미스터리한 남자, 미래 아이의 생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과 하은이의 모든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최 여사님은 친구 모임에 간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럴 때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달리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하은이는 그런 날이면 제게 학원에 가거나 친구와 놀러 간다고 허락을 구했지만 그 눈빛은 늘 무언가 훔쳐보는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오후 최 여사님이 집을 나서자 저도 마트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택시를 잡아 그녀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차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아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도시, 외곽의 고급 빌라 단지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높은 철문과 경비원이 지키는 웅장한 빌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택시 안에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15분 후 다른 택시 한 대가 와서 멀지 않은 곳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바로 하은이었습니다. 그녀도 재빨리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곳은 분명 그 미스터리한 남자의 거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일까? 의심을 살 수 있어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발각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바로 하은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어쨌든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최 여사님으로부터 해로운 사상을 주입받았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린 나이의 두려움과 약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저는 하은이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 않고 예전처럼 잘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새 원피스를 사주고 맛있다고 했던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 아이를 지훈 씨의 첩처럼 대하는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은이가 매우 경계하며 저를 피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잘해주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자 점차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아이를 방으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따라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그동안 네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 알아. 언니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쩌면 너와 지훈 씨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큰 결점이니까. 저는 아이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역시나 제 탓을 하자 하은이의 눈빛에 약간의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최 여사님 말씀을 듣고 이 가족을 위해서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니? 태어날 아이는 지훈 씨의 아이가 아닐 텐데 평생을 속이며 살아야 할 거야.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니?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독였습니다. 널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언니는 널 동생처럼 생각해서 그래. 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나중에 후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 남자,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너를 사랑할까? 아니면 너도 그저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걸까? 그 말에 하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두려움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흐느끼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언니, 저도 싫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나이도 많고 너무 무서워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늙은 남자라니. 어린 소녀에게 아버지뻘 되는 남자와 관계를 맺도록 강요할 정도로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등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줘. 언니를 믿어. 언니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저의 위로와 약속에 하은이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태성 회장으로 시아버님의 옛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지만 사생활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가 시아버님의 먼 친척으로 그 역시 소위 가문의 특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최 여사님의 계획은 같은 혈족을 이용해 순수 혈통의 손주를 만들어내어 모든 사람을 속이고 유산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말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은이와 김 회장의 관계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시댁가족뿐만 아니라 그 권력 있는 남자까지 빗속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해줘. 완벽한 덫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고기 한 마리만 낚이면 이 모든 범죄의 그물이 끌어올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은이를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언제든 저를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이 길을 계속간다면 평생이 망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저 애 낳는 기계로 쓰이다가 임무가 끝나면 가차 없이 버려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를 돕는다면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려움과 한 줄기 희망이 하은이를 저와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지만 절대적인 정확성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달린 단추와 녹음기를 주었습니다. 다음에 김 회장을 만나러 가면 이 단추를 그의 침실 안에서 잘 보이는 곳, 예를 들어 커튼이나 외투 자락 같은 곳에 몰래 달아둬. 그리고 이 녹음기는 항상 켜서 주머니에 넣어둬.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언니는 증거로 쓸 영상과 음성만 있으면 돼. 그걸 얻고 나면 바로 여기서 떠나게 해줄게. 하은이는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약간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고 최 여사님은 또 절에 간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는 그녀가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러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은이도 새 원피스로 갈아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불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겨 하은이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저축과 옷, 그리고 우리 자매의 신분증을 미리 챙겨두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면 오늘 밤 바로 이 도시를 떠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내 시삼촌에게도 연락해 진실의 일부를 말해두었습니다. 지훈 씨의 불임 사실은 삼촌이 너무 충격을 받아 섣불리 행동하실까봐 숨기고 최 여사님이 하은이에게 나쁜 짓을 강요하고 있으며 하은이를 데리고 도망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삼촌은 많이 묻지 않고 필요할 때 전화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약 2시간 후 하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부축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어땠어? 무슨 일 없었니? 하은이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단추와 녹음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아주 잘했어. 아이가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오늘 김 회장이 평소보다 서두르는 것 같았고 최 여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빨리 결과를 내라고 재촉했고 하은이에게 안태약, 안타약이라며 무언가를 주면서 바로 앞에서 마시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 저는 즉시 단축 카메라와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영상이 나타났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는 하은이가 침대 옆 스탠드가 가장자리에 교묘하게 달아놓았고 방 전체와 큰 침대가 거의 다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영상에는 하은이와 김 회장 사이의 더러운 광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명백한 강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은이는 통나무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고 김 회장은 난폭하게 행동했습니다. 녹음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서두르셔야 해요. 그년 이세연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하은이가 임신만 하면 지훈이랑 세연이한테 어려운 먼 친척의 아이를 입양하는 거라고 둘러댈 겁니다. 그러다 애가 좀 크면 지훈이 친아들이자 이 가문의 장손이라고 발표할 거고요. 그때가 되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고 재산이 우리 손에 들어오겠죠. 회장님과 이 아이 절대 박대하지 않겠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음탕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나서면 확실하지. 하지만 일이 끝나면 국도변에 있는 그 땅은 내 것이 되어야 하오. 최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몸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한 역겨운 거래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파일을 USB와 여러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저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짐 챙겨. 지금 바로 떠나자. 저는 막내 시삼촌에게 전화해 약속 장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침실 화장대 위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지훈 씨가 아닌 최 여사님께 쓰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님께 이 글을 읽으실 때쯤이면 저와 하은이는 아주 멀리 떠나 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기만과 잔인함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 씨의 불임 사실, 하은이의 진짜 신분, 그리고 유 원장과 김 회장님과의 음모까지 전부요. 제 손에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만약 저희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면 이 모든 증거는 경찰과 언론사로 보내질 겁니다. 그때는 이 집안의 명예뿐만 아니라 김 회장님의 사업까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저는 하은이와 함께 4년간의 제 청춘과 믿음을 묻어버린 그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삼촌을 만났습니다. 삼촌은 이미 차를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하은이의 넋나간 모습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에 타거라.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마. 차는 사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도시를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빌라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미련도 없었고 오직 안도감과 굳은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후퇴일 뿐, 다음 단계는 반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반격이 말입니다. 막내 시삼촌은 우리를 도시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작은 해변 마을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소박하지만 깨끗한 단층집을 빌려주셨죠. 떠나시기 전 삼촌은 제게 돈을 쥐어주시며 당분간 여기서 지내며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일은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요. 저는 거듭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순간 삼촌의 도움은 홍수 속의 구명조끼와도 같았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이라는 악몽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하은이는 정신적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주눅들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점차 밝아졌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요리를 하고 가끔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도 이 모든 이야기의 희생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편지는 그들을 잠시 동안 위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돈이라면 머지않아 우리를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야 했습니다. 저는 반격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 회장 같은 사람들은 돈으로 흙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신세를 망치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 즉 명예와 재산을 잃게 만드는 처벌을 원했습니다. 제 계획은 3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 연막을 피워 그들의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 2단계, 선별된 증거를 흘려 언론의 폭풍을 일으킨다. 3단계, 법적으로 결정타를 날린다. 저는 1단계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해 김 회장의 아내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도도하고 질투심이 많기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모님 남편께서 사모님 자식뻘 되는 어린 여자애를 대리모로 삼아 아이를 낳게 하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남편분께 최은숙 여사 가족과 하은이라는 여자애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시죠. 이 문자가 화약고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지훈 씨에게도 다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김 회장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은이가 낳을 아이가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겁니다. 불임인 당신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이고요. 친어머니에게 토사구팽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훈 씨가 나약하고 쉽게 동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문자는 그의 마음에 의심과 혼란의 씨앗을 심을 것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이틀 후 삼촌에게서 걱정 가득한 전화가 왔습니다. 세연아, 집안이 난리가 났다. 김 회장 부인이 집까지 쳐들어와서 욕을 하고 난리를 쳤어. 형수님이 자기 남편이랑 짜고 자기를 속였다고 말이야. 지훈이는 며칠째 넋이 나간 사람 같더니 형수님이랑 크게 싸우고는 형수님이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삼촌의 말을 들으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내부가 혼란스러워지면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대처할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혼란을 야기한 후 저는 2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하은이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민감한 영상의 일부와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의 대화 녹음 파일을 제가 아는 몇몇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고 부동산 업계의 거물과 대리모를 이용한 상속 재산 탈취, 음모에 대한 모호한 단서만 제공했습니다. 기자들이 매우 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작은 정보만으로도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한 대형 인터넷 신문에서 H재벌 회장, 친족 이용한 충격적인 대리모 계획 의혹, 권력 세습 위한 비정한 음모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제시된 모든 세부 사항은 김 회장과 시댁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기사는 즉시 소셜미디어에서 폭풍을 일으켰고 여론은 관련 인물들의 신상을 추적하며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 회사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깊게 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은 진정으로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찾을 시간이 없었고 언론 위기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연아, 제발 그만해줘.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돈, 집 얼마든지 줄게. 제발 이 가족을 살려줘. 저는 비웃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당신들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을 때 왜 아무도 나를 살려줄 생각은 안 했지? 이제 와선 너무 늦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연락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하은이에게서 상상도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핏기 없는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그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떨리며 들려 있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이 그토록 바라던 그 아이, 모든 음모의 중심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제 유일한 동맹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갑자기 몇 배는 더 복잡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무기가 될까요? 아니면 저를 이 판에서 지게 만들 치명적인 약점이 될까요?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범죄와 강요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우는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얼굴에는 두려움과 당혹감 그리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언니가 있잖아. 모든 건 해결될 거야. 그날 밤 우리 자매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이는 아이를 지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아이, 계산과 추악함의 결과물인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두려웠고 미혼모가 되는 것이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모든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아이의 배를 보며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최종 결정은 네게 달렸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아이는 죄가 없어. 네 피와 살이야. 만약 아이를 지우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저는 문제의 다른 측면도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김 회장의 합법적인 상속자이며 권 씨 가문의 재산에도 권리가 있어.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우리가 이 아이를 지키면 협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어. 이걸 이용해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너와 아이의 미래를 보장받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 제 분석을 듣고 하은이는 점차 진정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들 가족의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올라왔고 김 회장의 사생활과 시댁의 불투명한 사업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차갑고 전문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세연 씨, 저는 최은숙 여사님과 김태성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의뢰인들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다. 이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만남의 장소는 제가 정합니다. 둘째, 제 변호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셋째, 하은이는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신뢰할 수 있는 로펌과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내고 전체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매우 똑똑하고 날카로운 여성이었고 그녀는 저를 위해 빈틈없는 협상 전략을 세워주었습니다. 만남은 조용한 정원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청 장치나 숨겨진 카메라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김 회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처럼 나약한 사람이 일을 망칠까봐 배제한 것이겠죠.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꺼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이혼에 동의하십니다. 위자료로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겨주시고 영원히 침묵을 지키신다는 조건입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50억. 범죄에 대한 침묵의 대가. 명예와 거대한 재산을 되찾는 대가로. 그들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 제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제안은 거절합니다. 제 의뢰인은 당신들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최 여사님은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 집안이 다 망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닌 연민을 느꼈습니다. 누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단지 제게 속한 것을 되찾고 잘못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김 회장은 위협적인 말투로 나왔습니다. 이세연 씨, 분수를 좀 아는 게 좋을 거요. 내가 당신과 그 계집애를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오. 제 변호사가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김 회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살인 협박죄에 해당하며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김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마 두 분께서 아직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하은이가 임신했습니다. 제 말은 방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몇 개월이냐? 최 여사님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거의 2달 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얼굴 표정은 경악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다시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마침내 상속자가 생겼다는 기쁨과 그 아이와 엄마가 제 손에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일격을 가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법적으로 김 회장님의 자녀입니다. 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시할아버님의 유언장에 따라 권씨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이기도 하죠. 자, 이제 조건을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치열한 법적, 심리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 그리고 하은이 뱃속 아이의 미래가 바로 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하은이의 임신 소식은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의 심리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이제는 적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냥꾼의 위치에 있던 그들은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사냥감이 되어 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 이세연 씨는 권지훈 씨와의 이혼에 동의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공동재산,
즉 현재 거주 중인 빌라와 권지훈 씨 명의의 모든 예금 자산 절반의 소유권은 이세연 씨에게 귀속됩니다. 이것은 지난 4년간 그녀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기만에 대한 보상입니다. 최 여사님이 반발하려 했지만 제 변호사는 손을 들어 맑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하은 양은 아이를 출산할 것입니다. 생부인 김태성 회장님은 임신, 출산부터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의 모든 양육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양육비는 회장님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은 계산적인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난 후 유하은 양이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집니다. 김 회장님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양육권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재산 문제에 있어서 아이는 김 회장님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됨과 동시에 권 씨 가문의 특성 유전자를 지닌 장손으로서 유언장에 명시된 모든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은 아이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 저희가 지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신탁회사가 관리할 것입니다. 보호자인 유하은 양은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생활비로 지급받게 되며 최 여사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평생 계획은 그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바람대로 재산은 장손에게 돌아가지만 그녀는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재산은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직접적인 수혜자는 그녀가 도구로 여겼던 하은이 모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가리키며 원망스럽게 외쳤습니다. 너 정말 악독하구나. 저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와 하은이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악독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제 변호사는 최종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위의 모든 합의가 서명되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된 후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는 저희 로펌에 봉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의 이세연 씨나 유하은 양모자에게 어떤 위협 또는 괴롭힘이 가해질 경우 그 모든 증거는 즉시 관계기관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때 두 분께서는 돈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자 최 여사님과 김 회장은 마침내 모든 조건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합의 서류는 양측 변호사의 입회하에 서명되었고 법원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지훈 씨와 이혼했고 고개를 떳떳이 들고 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그 빌라를 팔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하은이는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이를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저와 하은이는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님과 동서 사이가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의 일부로 작은 아동복 가게를 열었고 사업은 꽤 순조로웠습니다. 그들 가족에 대해서는 삼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 이후 최 여사님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낸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언론에 모호하게나마 스캔들이 터지면서 명성과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집에서는 아내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편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훈 씨는 집을 나가 혼자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마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